저희한테 말도 안 하시고 이런 산속에서 혼자 정말 잘 사시네요. 맞아. 너무 좋다. 한갓지고 저는 돈이 부족해서 사업도 아직 시작 못하고 있고요. 여진이도 빚 갚고 뭐하고 하니까 생활은 다시 빠듯하대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식 등지고 이렇게 지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 너무 좋다. 너희 안 보고 산골에 들어와서 사니까 마음이 편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긴 그 아파트. 솔직히 그냥 저희한테 반 나눠서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굳이 어머니 몫은 가져가겠다고 하셔서 저희 남매 우애도 상했어요. 그래? 엄마 살던 집에서 돈 때문에 엄마를 쫓아내놓고는 정말 당당하구나.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가 그 꼴을 봤으면 저승에서도 벌떡 일어나서 쫓아왔을 거야. 그래봤자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저희한테 오게 될 재산이잖아요. 무슨 욕심으로 그렇게 꼭 붙들고 계시는 건데요? 욕심?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돈이 있어서잖아. 내가 이번 일 겪으면서 알았다. 만약에 물려줄 돈마저 없었다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취급했을지 말이야. 지금 이렇게 지내지도 못했겠지. 그래서 자식보다 돈이란 소리세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이제부터. 그리고 나 죽으면 너희한테 어차피 갈 돈이라고. 천만에. 최선을 다해서 쓰다가 죽을 거고. 죽기 전에는 꼭 사회에 환원할 거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5세 정문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아들, 딸 시집 장가 간 지 오래이고 탈 없이 잘 살면 좋았으련만 부모의 죽음이라는 변수가 생기니 자식들의 인생도 그리고 남은 부모의 인생에도 큰 변화가 왔습니다. 좋은 방향이 아닌 것은 이들 대화만 들어보아도 분명했습니다. 정 씨는 말년에 날벼락이라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내 자식들이 물고 뜯으며 싸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그 이빨은 서로가 아닌 정 씨에게도 향해 있음에 더욱 서글픈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등질 결심을 하게 된 정 씨. 그런 정 씨를 자식들은 야속하다고 했지만 정 씨로서도 원하지 않았던 선택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40대 중반으로 결혼을 한 지 둘 다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결혼할 당시 정 씨의 남편은 가지고 있던 시골 땅을 팔아 자식들 결혼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 돈으로 집도 사고 혼수도 채우고 큰 걱정 없이 서울에서 아이들 키우며 살아갈 수가 있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명절이나 어버이날에 종종 왕래하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자주 보지는 못해도 안부 전화도 하며 나름대로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편이 살아있던 때까지였습니다. 남편은 얼마 전 간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정신의 가족의 평화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깜빡했네. 정 씨가 아침상을 차리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식탁에 수저 2개를 두었다가 아차 하고는 하나를 다시 수저통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습관이란 것이 참 무서웠습니다. 지난밤에도 똑같은 행동을 했던 것만 봐도 아직은 남편이 떠난 것이 실감이 안 나는 듯했죠. 너무나도 적막한 집안. 정 씨는 홀로 밥을 먹었습니다. 너무 조용한 나머지 반찬을 씹는 소리까지 크게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괜스레 거실로가 TV를 켜고 다시 앉았지만 식탁 앞 빈자리를 기계 소리로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정 씨에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충분히 슬퍼한 뒤에 혼자인 삶이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아들, 딸에게는 그 시간조차 필요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들이 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다소 심각해 보이는 표정에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집 있잖아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제 몫을 돈으로 좀 받아갔으면 해서요. 아들이 말하는 이 집이라는 건 정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말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정 씨가 살고 있던 그 집 말이죠. 정 씨와 남편은 재산으로 이 아파트와 시골 땅 그리고 예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 정 씨와 아들, 딸에게 상속이 되었는데 아들이 자신의 몫을 돈으로 받고 싶다며 찾아온 것이었죠. 정 씨에게는 변한 건 남편의 빈자리 밖에는 없었지만 아들에게는 그게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주면 되니? 정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정 씨가 살던 집에서 자신의 몫을 떼달라는데 어떻게 주어야 할지 몰랐죠. 이 집에서 어머니가 계속 사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 시세로 쳐서 제 지분만큼 어머니가 현금으로 주시면 되죠. 얼마만큼 내줘야 하는지 자세히는 몰라도 어쨌거나 적어도 억소리 나는 돈을 줘야 할 듯 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주면 되는데? 그리고 아들이 알아봤다면서 제시한 금액은 2억이었습니다. 그 말에 정 씨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 돈을 현금으로 턱하니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시세보다 적게 쳤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데 그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달라고 할 정도로 양심이 없지는 않아요. 정 씨는 이 오래된 아파트가 그 정도까지 비싸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정 씨의 표정이 좋지 않자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돈 받으면 사업을 해보려고 해요. 애들 대학도 보내고 하려면 지금이라도 뭐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정 씨에게 지금 이유가 중요할 턱이 없었습니다. 당장에 2억이라는 빚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요청은 정 씨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다 같이 상속받은 걸 몰랐던 것이 아니라 정 씨가 살아있는 동안 자식들이 그 권리를 주장하며 돈을 달라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내가 죽으면 내 몫도 아들, 딸이 나눠 갖겠거니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정 씨가 살고 있는 집이니 말이죠. 저 정말 그 돈 필요해요, 어머니. 아들이 간절해 보이기도 했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이니 아들을 탓할 수만도 없었습니다. 정 씨가 망설이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여윳돈이 없으신 거면 차라리 이 집을 팔면 어때요? 그럼 여진이도 자기 몫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 소리엔 돈을 달라는 말보다 더 놀랐습니다. 집을 팔면 엄마는 어디서 살아? 아, 어차피 큰 집 필요 없으니까 작은 집으로 옮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다고 번듯한 아파트로는 이사갈 수 없을 게 뻔했습니다. 아들의 한마디에 정 씨가 살고 있는 집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아들은 생각해보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그 소식을 들은 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엄마, 그냥 두면 가격이 오를 텐데 뭐하러 지금 당장 팔아? 딸은 팔더라도 좀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팔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도 역시나 정 씨의 거처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너희 돈 필요하다고 살던 집에서 엄마 보고 나가라는 거야?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딸에게는 갑작스럽게 생긴 공짜 돈이었지만 정 씨에겐 달랐습니다. 멀쩡히 잘 살던 집을 나와야 했으니 말이죠. 집을 팔든 안 팔든 정 씨는 손해보는 입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집을 자신의 명의로 해야 했던 것인데 누가 이럴 줄 알았을까요?
하지만 어쨌거나 딸이 아파트를 파는 것을 적극 반대하는 바람에 당장 팔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끝이 아니었죠. 다른 방법으로라도 아들에게 돈을 마련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자신 명의의 시골에 남은 땅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딸 시집 보내며 판 땅 외에도 2,000평 정도의 논밭이 있으니 그걸 처분하면 아들에게 줄 돈을 마련할 수도 있을 듯 했죠. 아들이 아무래도 꼭 그 돈이 필요한 듯한데 집을 파느니 차라리 땅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딸이 또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집을 팔긴 해야겠어.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김서방이 사고를 쳤어. 사고? 사고라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물어보았더니 그런 사고가 아니라 딸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쓴 모양이었습니다. 어디에 친구와 함께 투자를 했다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딸. 그래서 나도 급하게 그 돈 좀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돈 나올 구석이 있어서 다행이라며 한숨 쉬었습니다. 엄마도 혼자서 큰 집에서 살 필요 없지 않아? 아빠도 없이 너무 적적하잖아. 우리 집 근처로 이사하면 좋겠다. 정 씨는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섭섭했습니다. 하나같이 돈이 필요하다며 정 씨에게 작은 집으로 이사가라고 하는 자식들. 졸지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된 정 씨이지만 그렇다고 버티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들, 딸 둘에게 주려면 대략 4억이 필요한데 땅을 팔아도 그 돈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 정 씨가 이사 가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일 듯 했습니다. 아들, 딸이 상속받은 것이니 정 씨가 서운하다고 해서 안 줄 수는 없을 노릇이니 말이죠. 그래, 알았다. 이사 갈 집 알아볼게. 그래? 그러면 나도 우리 집 근처로 좀 알아봐야겠다. 딸은 한시름 났다며 기뻐했습니다. 이 와중에 착잡한 것은 정 씨뿐인 듯 했죠. 그래서 정 씨는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사할 집을 알아보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딸이 말로는 자신의 집 근처로 알아보라고 했지만 평수를 줄여도 가진 돈만으로 쉽게 괜찮은 집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땅을 팔아야 할 것 같아서 시골 부동산에도 땅을 내놓은 참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심란한데 아들이 정 씨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 없어요? 주말에 보러 온다고는 했는데 아직 모르지. 그러자 아들이 좋아했습니다. 잘 됐네요. 금방 팔릴 수도 있겠어요. 아들은 좋을지 몰라도 금방 팔리면 팔릴수록 정 씨도 어서 이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살았던 집을 하루아침에 떠나라니 귀신에라도 홀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용건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 팔리면 이사갈 집은 구하셨어요? 아직. 이 아파트가 금방 팔리면 차라리 조그만 아파트 전세를 갈 생각이었습니다. 시골 땅이 그렇게 급하게 팔릴 리가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또 다른 제안을 해왔습니다. 아니, 제안이라고 하기엔 아들에게만 좋은 일이었죠. 이 집 팔리면 여진이 돈만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다 저한테 주실 수 없을까요? 기가 막힌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빈털터리로 집에서 쫓겨나라는 말인지. 정 씨가 황당해하는 표정을 짓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사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기 자금이 조금 들어가는데 거기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머니도 집만 가지고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돈이 나와야죠.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어떤 사업인지도 모를 일에 집을 내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집을 어떻게 사? 그건 제가 살 집 구해드릴게요. 그럴 거면 내 집 구해줄 돈으로 사업 자금하면 되잖니. 그 말에 아들이 이어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집은 원룸 같은 거 월세로 구해드리려고 했죠. 세도 제가 내고요. 그러면 집 걱정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아무래도 아들이 엄마인 정 씨를 바보 취급하는 듯 했습니다. 원룸으로 월세 갈 거였으면 벌써 이사할 집 구하고도 남았지.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집 한 돈 다 주란 말이야. 무작정 달라는 게 아니라요. 사업해서 돈 벌면 어머니도 좀 챙겨드리려고 하죠. 그게 투자잖아요. 정 씨는 머리를 짚었습니다. 하나를 주면 열을 달라는 아들과 무슨 대화를 더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업이야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돈을 어떻게 다 널 주니? 그리고 그러면 여진이도 줘야 하잖아. 똑같이 줘야지. 아주 나를 거덜을 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니, 물려주라는 게 아니라 투자라니까요. 아들은 막무가내로 또다시 생각해보라며 갔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자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집을 보러 부동산 직원과 함께 신혼부부가 왔습니다. 이 집이 좀 낡았어도 크기도 딱 적당해요. 리모델링해서 살면 너무 좋죠. 앞동이라 시야도 트여 있고요. 정 씨보다도 이 집의 장점을 잘 알고 있는 부동산 직원의 열변이 끝나자 신혼부부는 마음에 든 눈치였습니다. 그러면 사모님,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왔던 손님들은 10분 정도 머물다가 떠났습니다. 막상 집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있자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아직 집을 판 뒤에 어떻게 할지 결정도 안 됐는데 덜컥 팔려버릴까봐 두렵기도 했죠. 정 씨는 잠시 뒤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서방은 어디 있어? 딸의 집에 도착하자 주말인데 사위는 보이지 않고 딸과 손주들만 있었습니다. 아, 약속 있다고 나갔지. 반찬은? 딸이 해달라고 했던 반찬들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반찬이 필요하면 와서 가져가지. 왜 집까지 불러? 그러자 딸이 다 이유가 있다며 이리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딸이 이끄는 대로 식탁 의자에 앉았더니 딸이 몸을 정씨 쪽으로 바짝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오빠가 집 팔아서 그 돈 다 자기 달라 그랬지?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이 지난번에 와서 했던 이야기를 알고 있는 딸. 무슨 대단한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좀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렇게 하기로 하긴 안 된다고 했지. 근데 생각해보라고 하고 갔어. 그러자 딸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진짜 음흉하네. 그런 상황이면 나한테도 상의를 해야지. 엄마 집에 몰래 찾아간 게 너무 웃긴다. 아무래도 화가 난다는 듯이 사납게 말하는 딸.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엄마, 돈 가져가고 원룸을 구해줘. 완전 불효자 아니야? 정 씨는 말이 없었지만 딸은 할 말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거 물어보려고 여기까지 오라고 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집 어때? 뜬금없는 질문에 정 씨의 얼굴엔 물음표가 떠 있었습니다. 어떻냐니? 처음 와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자 딸이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한테 돈 다 주고 원룸에 사느니 차라리 나한테 주고 여기에서 살아? 뭐라고? 나는 엄마 모시고 살 수 있어. 혼자 원룸에서 사는 게 말이 돼. 아니, 그럴 생각도 없어. 그 돈 너희 주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아니, 엄마 통장에 생활비 할 정도는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 살면서 그 돈 쓰면 되지.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딸을 보니 아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불효자네 어떻네 하면서 분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 씨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할 거지? 그렇게 하긴 뭘 해. 너까지 그러지 않아도 머리 아파. 왜? 엄마도 딸이랑 사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야. 이 집이 너 혼자 사는 집이야? 김서방은 지은 죄가 있어서 뭐라고 못해. 다시 말하면 같이 살기를 원치도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이만 가볼게. 붙잡는 딸을 두고 정 씨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돈만 중요하지. 정 씨가 걱정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정 씨는 집에 와서도 한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딸하고 같이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잘 아는 이웃이 찾아와 이야기했습니다. 집을 내놨다는 말을 듣고는 정 씨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네 집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그냥 뭐 늙으면 곁에 딸이 있어야 좋대잖아. 사위 때문에 불편하려나? 불편하고 말고 뭐하러 자식 집에 들어가서 애물단지 돼? 그것도 그러네. 이러나 저러나 쫓겨나면 어쩌나 전전긍긍해야 할 것 같아. 그냥 그 돈 꽉 쥐고 있어. 생각만 해도 서럽다. 그렇지 않아도 아들이나 딸의 말대로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설마 내 자식들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위치에 제 발로 찾아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는 생각했습니다. 아들 사업이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고 딸이 생활이 어려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 씨도 예금한 돈도 있고 땅도 언젠가는 팔릴 것이니 집을 팔고 돈이 생기면 유산이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 나눠줄까 생각도 했습니다. 작더라도 거주할 집을 구하고 먹고 살 돈만 어느 정도 있다면 어차피 나머지는 훗날 아들, 딸에게 가게 될 돈이니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정 씨의 의중을 아들, 딸에게 알리기도 전에 둘이 나란히 정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니, 쳐들어왔다는 게 맞는 표현일 듯 했습니다. 어쩐 일로 너희 둘이 나란히 같이 와? 정 씨가 얼떨떨하게 중얼거리자 아들, 딸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둘 모두 표정이 좋지 않았고 서로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미리 만나서 온 것 같은데 말이죠. 엄마, 어떻게 할 거야? 뭘 어떻게 해? 뜬금없이 찾아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집 말이야. 계약할 사람 있다면서. 오늘 오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금요일에 계약서를 작성하자며 말이죠. 아들, 딸도 사인을 해야 하니 금요일에 부동산으로 오라고 문자 메시지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몰려온 듯 했습니다. 이 집 팔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들도 정 씨를 닥달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 너희 각자 나눠주고 나머지 돈은 엄마가 다른 집 구할 거야. 그래서 이사 날짜를 좀 넉넉하게 하려고 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전에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아들의 말에 딸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빠 되도 않는 사업하자고 엄마를 원룸에서 살게 하게? 뭐? 되도 않는 사업? 말이 거칠다.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어머니 돈인데. 왜 아니야? 엄마 돈이면 나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어머니가 선택하실 문제지. 이거 사기꾼 아니야? 선택? 그래, 그러니까 나도 엄마 모시고 살려고. 그러면 그 돈은 내 거 맞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뭘 어떻게 모시고 산다고? 매부가 좋다고 해. 그러자 딸이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문이 막힌 것은 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정 씨였습니다.
매부가 어제 전화 왔더라. 어머니는 못 모시니까 팔아서 돈만 반으로 가르자고 그러던데? 너야말로 사기꾼 아니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다툼도 자신들의 몫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 씨의 지분 때문이었습니다. 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 멋대로 결정하고 옥신각신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정 씨는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앞에 두고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거기에 정 씨가 한마디 얹자 두 쌍의 눈이 정 씨를 향했습니다. 그러더니 도리어 정 씨에게 화를 내는 아들과 딸. 어머니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 엄마! 엄마는 정말 원룸에 살아도 좋은 거야? 여진이네 집에 얹혀 사시다가 금방 쫓겨나세요. 정 씨의 대답이 궁금한 게 아니었는지 또다시 싸우는 아들, 딸의 모습에 정 씨가 눈을 꼭 감았습니다. 이 모습을 하늘에서 과연 남편이 보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봤다면 곱게 떠나지도 못할 듯 했습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해? 너희 이 집 팔 거야? 안 팔 거야? 정 씨가 조용히 말하자 둘이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팔긴 팔아야지. 당연히 팔아야죠. 그렇다면 정 씨의 지분이 문제란 소리였습니다. 금요일에 와서 계약서에 사인해라. 그리고 돈은 정확히 지분대로 나눌 거야. 그렇다면 정 씨가 가져가는 돈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어머니, 그 다음에 그 돈을. 아들의 말을 자르고 정 씨가 말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 돈으로 이사하게?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집 팔려거든 금요일에 부동산으로 와라. 만약에 안 나온다면 안 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던가 법적으로 해결보자. 정 씨의 말에 아들과 딸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싸워서 이긴 둘 중 하나가 당연히 정 씨의 지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잘 몰랐던 모양이다. 아버지 앞으로 된 건 너희 결혼할 때 다 팔았지만 내 앞으로 된 시골 땅이 있다. 이번에 그거 팔아서 너희 나눠줄까도 생각했는데 너희 하는 걸 보니까 죽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랬더니 아들, 딸 눈이 당장이라도 굴러 떨어질 듯 커졌습니다. 땅이 있다고? 아니, 그러면 왜 진작에 말씀 안 하셨어요? 땅이 금방 팔리는 것도 아니고 집 팔아서 너희 목 주면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엄마를 이 집에서 쫓아낸 것도 모자라서 가진 것 다 내놓으라고 너희들끼리 이렇게 싸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 아들, 딸이 이럴 줄은 몰랐어. 화를 내고 있지만 목소리에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은 땅이 있다는 소리에 정신이 팔려 있는 듯 했습니다. 일단 집부터 팔고 그때 다시 이야기하죠. 그래. 금요일에 봐. 땅까지 있다면 굳이 이렇게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고 느꼈는지 아니면 정 씨를 달래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아들과 딸은 휴전을 선언하며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정 씨는 더 이상 자식 뜻대로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도 아들, 딸이 어디서 지낼 거냐고 물어보았지만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잔금을 치르고 집을 비워주었을 때 정 씨는 자신 몫의 돈을 챙겨서 시골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2,000평 땅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집 팔아서 남은 돈으로 어떻게 다른 집을 구할까 걱정한 것이 무색하게 시골에서 그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은 많았습니다. 2채, 아니, 3채, 4채를 살 수도 있었죠. 정 씨는 자신의 땅이 가까이에 있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엔 산이 있고 앞엔 물이 흐르는 곳이었고 정 씨가 산 집은 으리으리하진 않지만 소박하고 아늑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 안에도 작은
작은 텃밭이 있어서 상추 심고 고추 심고 소소하게 농사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평 땅으로는 연금을 받기 위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큰 땅에서 혼자 농사 지을 일도 없었고 집도 있고 모아둔 돈도 조금 있으니 다달이 돈만 나오면 죽을 때까지 돈 걱정하며 살 일은 없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정하고 보니 이보다 더 좋은 노후가 없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웃도 정 씨를 부러워하며 근처에 집이 있나 알아봐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진 않겠지만 말이죠. 아들, 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소문을 했는지 아들이 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저희한테 말도 안 하시고 이런 외진 곳에서 혼자서 정말 잘 사시네요. 아들의 말대로 정 씨는 서울에서 살 때보다도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생활도 그렇지만 정 씨 본인의 정서도 말이죠. 맞아. 너무 좋다. 한갓지고 저는 돈이 부족해서 사업도 아직 시작 못하고 있고요. 여진이도 빚 갚고 뭐하고 하니까 생활은 다시 빠듯하대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식 등지고 혼자서 이렇게 풍족하게 지내실 수가 있어요? 아들이 참 잘 보았습니다. 서울 살 때보다 돈이 많으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돈 타령만 하는 자식들 얼굴 안 보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다 너희 줬잖아. 그래, 난 너무 좋다. 너희 안 보고 산골에 들어와서 사니까 마음이 편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긴 그 아파트. 솔직히 그냥 저희한테 반 나눠서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굳이 어머니 몫을 갖겠다고 하셔서 저희 남매 우애도 상했어요. 그래? 엄마 살던 집에서 돈 때문에 엄마를 쫓아내놓고는 정말 당당하구나.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가 그 꼴을 봤으면 저승에서도 벌떡 일어나서 쫓아왔을 거야. 아파트는 네, 저희가 죄송해요.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저희한테 오게 될 재산이잖아요. 무슨 욕심으로 그렇게 꼭 붙들고 계시는 건데요? 욕심?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돈이 있어서잖아. 내가 이번 일 겪으면서 알았다. 만약에 물려줄 돈마저 없었다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취급했을지 말이야. 지금 이렇게 지내지도 못했겠지. 그래서 자식보다 돈이란 소리세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이제부터. 그리고 나 죽으면 너희한테 어차피 갈 돈이라고. 천만에. 최선을 다해서 쓰다가 죽을 거고. 죽기 전에는 꼭 사회에 환원할 거다. 뭐라고요? 저희한테 주느니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적어도 그 모르는 사람들은 나한테 그런 상처를 주지는 않았잖니. 정 씨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들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 딸에게서 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시간이 점점 지나자 그 연락마저도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돼서도 생일에도 그리고 어버이날에도 정 씨는 혼자였습니다. 정 씨는 오늘도 홀로 앉아 있는 거실을 쓱 둘러보았습니다. 잠시나마 쓸쓸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텃밭으로 나가 오늘 저녁에 먹을 애호박 하나를 따왔습니다. 집안에는 탁탁하고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쩔 땐 외롭기도 하지만 아마 서울에 살며 아들이 얻어준 원룸에서 살거나 혹은 딸의 집에 얹혀 살았다면 더 외로워졌겠죠. 그리고 이런 일상의 행복은 정 씨의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았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식들만 있고 산다면 정 씨 삶에 괴로운 일이 없을 듯 했습니다. 내려온 지 조금 되니 동네 사람들과도 친분이 생겼고 서로 오고 가며 정을 나누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이게 행복이지
자식만 쳐다보며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게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비로소 진정으로 혼자 된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게 어딨어? 일? 내가 너한테 고용된 사람이야? 아니라고 할 수도 없지. 어쨌든 월급 주잖아. 100만 원? 그걸로 장보고 하면 남는 게 뭔데 월급이야. 그리고 지난 주말에 너희 시어머니 밥상 차리게 한 것도 엄마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 그때도 말했지만 엄마가 너희 집 식모도 아니고 그렇다고 파출부도 아니야. 아니, 누가 그렇대? 네가 그렇게 대하잖아.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화장대 치우는 것도 다 엄마한테 떠맡기잖아. 아, 나는 밖에서 일하잖아. 그 정도는 하는 김에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일하더라도 그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네 옷 세탁소에 맡기고 찾아오는 일까지 엄마가 해야겠니? 지난번에 하루 늦게 찾아왔더니 너 엄마한테 얼마나 뭐라 그랬어? 그것 때문에 삐진 거야? 엄마가 애 안 봐주면 나 모임도 못 가. 생활비 더 줄게요, 엄마. 나 지금 이럴 시간 없어. 빨리 출발해야 해. 생활비를 200만 원을 주든 300만 원을 주든 상관없으니까 엄마는 돌아갈게. 진짜 이럴 거야? 엄마가 딸이 힘들다는데 좀 도와줄 수 없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유희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 32세 강혜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로부터 애 봐준 공은 없다 했는데 괜히 있는 말이 아님을 유 씨는 몸소 실감했습니다. 원해서 한 일은 아니었지만 오로지 힘들 딸을 걱정하는 마음에 수락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한 일이 됐고 뭐라도 하나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꼭 아랫사람에게 하듯 꾸짖는 딸. 유 씨는 자신이 친정엄마가 아니라 꼭 딸 혜인의 집에서 일하는 파출부 혹은 돌보미 같은 것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공을 알아주기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최소한 예의는 지켜주길 바랐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려면 좁혔던 딸과의 거리를 다시 벌려놓는 수밖에는 없을 듯했습니다. 유 씨는 딸이 딱하고 안타까워 근처로 이사를 했던 그때를 떠올리며 사무치게 후회했습니다. 평범했던 딸과의 사이도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해서 더욱 슬펐습니다. 딸은 결혼 후 2년이 지난 후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사돈네 등살에 못 이겨 결혼 직후부터 노력을 했지만 뒤늦게 임신을 하게 됐죠. 유 씨의 딸 혜인은 무던한 성격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고 나서도 그 예민함이 육아에 큰 방해가 되었죠. 엄마, 너무 힘들어. 차라리 도망가 버리고 싶어. 하루 종일 안고 있고 잠도 못 자겠어. 유 씨는 안타까웠습니다. 가끔 가서 아이를 봐주고 딸이 잘 수 있도록 해주긴 했지만 가까이 살지 않으니 늘 그렇게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도망가면 되니. 애는 점점 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져. 해줄 수 있는 말이 격려의 말뿐이니 유 씨도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도 딸의 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민했던 딸을 키우느라 자신의 젊은 시절도 고달팠기 때문입니다. 딸이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아니 그저 더 자주 가서 봐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태어난 지 100일이 채 안 됐을 때 딸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대로는 나 말라 죽어. 제발 도와줘. 엄마가 오늘 갈게. 차 타고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떨어져 살고 있는 유 씨와 딸.
하지만 딸은 다른 부탁을 해왔습니다. 엄마가 여기로 와서 애 좀 봐줘. 가끔 와서 봐달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딸은 집으로 들어와서 봐달라고 했지만 시집에서 노발대발한다며 가까이 이사라도 와서 도와달라고 했죠. 지금은 거리가 멀어 많아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갈 수 있었습니다. 너희 시어머니는 못 도와주신다니. 사돈네는 차 타고 30분 거리니까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자주 오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바쁘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부탁드리면 해주시긴 하겠지. 근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견뎌? 시어머니랑 한 공간에서. 너 곧 일도 다시 나가야 한다며.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가 봐줘야지. 매일 우리 집에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생각하면 미쳐버려. 유 씨도 몇 번 만나보았던 사돈을 떠올렸습니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어서 딸이 고생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계신데 어떻게 시어머니만 오실 수 있겠어? 그렇다면 혼자 살고 있는 자신밖에 딸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쉽게 움직일 수 있으니 말이죠. 몇 년만 좀 도와줘, 엄마. 딸은 집 근처에 방을 얻어 출퇴근해 주길 바랬습니다. 유 씨도 그게 차라리 부담이 덜했습니다. 집까지 팔고 가고 싶은 생각은 유 씨도 없었습니다. 원룸 비용은 내가 낼게. 유 씨는 당장 며칠 뒤에 빈 집을 구해서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나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사는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아침에 사위가 출근하고 나면 유 씨가 딸네 집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때문에 한시름 났어. 그날부터 유 씨는 손자의 보모 노릇을 했습니다. 딸은 낮 동안엔 유 씨에게 아이를 전적으로 맡기고 잠을 잤습니다. 새벽에 울어대니 낮에 푹 자라고 유 씨도 딸을 깨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병은 유 씨가 들 것 같았습니다. 예민해서 엄마도 못 키우는 자식을 할머니가 키우려고 하니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유리가 너무 운다. 저 좀 물려볼래? 냉장고에 짜놓은 거 있잖아. 먹지를 않아. 엄마, 제발. 이럴 거면 뭐하러 엄마가 와? 내가 다 돌보지.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딸도 시간이 지나자 유 씨가 하는 일들이 당연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 씨가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쉬고 싶어 했습니다. 가끔 유 씨가 부르기라도 하면 쉬는 시간을 방해받는 듯한 느낌으로 짜증을 내기도 했죠. 딸 집 근처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는 정말 애 보는 것 외에는 유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사위가 퇴근할 때쯤에 집에 돌아오니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쉴 수 있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낮에 아이가 자면 쉬면 되지 않냐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엄마, 화장실 청소도 좀 해줘야 하는데. 딸은 미안한 듯 중얼거렸지만 직접 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나 손목이 조금 뻐근하네. 벌써 출산을 한 지 6개월이 다 돼가지만 딸은 아직까지 스스로 몸조리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딸이 해야 할 집안일들은 오롯이 유 씨의 몫이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화장실 변기를 막대 수세미로 문대는데 구석구석 힘을 줘서 미느라 구부정하게 숙인 허리가 끊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수세미질이 끝났는데도 허리를 금방 펴지도 못했습니다. 한참 어정쩡한 자세로 무릎을 짚고 있다가 허리를 들었는데 대단한 중노동을 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나이 60이 넘어서 하는 일은 모든 게 다 중노동이나 마찬가지였죠. 엄마 오니까 진짜 살 것 같다. 딸은 살판이 났습니다. 손자도 어느 정도 커서 밤에는 잠을 좀 잔다고 하니 딸은 완전히 백수가 된 셈이었습니다.
손목 아파서 청소는 못하면서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고 있는 건 안 아픈 모양이었습니다. 나 밥 줘. 방에 손자를 재우고 나왔는데 소파에 드러누워 있던 딸이 유 씨에게 말했습니다. 껄렁껄렁한 말투가 애엄마가 아니라 정말로 동네 백수 같았습니다. 네가 좀 차려주면 안 되니? 유 씨도 지쳤습니다. 애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집안일만 더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힘든 게 딸내미 수발을 드는 일이었습니다. 삼시세끼 챙겨야 하고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하는 소리를 하루 종일 듣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소리 하면 딸은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주잖아. 하루 종일 애 봐주고 집안일 해주는 명목으로 유 씨가 받는 금액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딸은 대단히 큰 돈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장을 봐오는 돈까지 포함이 된 것이니 사실상 수고비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면 둘째도 나올 수 있겠어.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은 안 했으면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허리가 아파오는 것 같았죠. 둘째? 하나도 못 키우는데 둘을 어떻게 키우게? 엄마 있잖아. 말을 참 쉽게 내뱉었습니다. 유 씨는 요즘 좁은 원룸으로 퇴근하면 끙끙 앓으면서 잠에 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친정엄마의 수고를 한다면 절대 둘째 얘기는 꺼내지 못할 듯 했습니다. 안 그래도 하율이 아빠가 딸 하나 있으면 하잖아. 시아버지도 그렇고. 아이고, 됐어. 엄마도 2번은 못할 것 같아. 유 씨는 빨리 딸이 다시 출근이라도 했으면 싶었습니다. 딸이라도 없으면 일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달쯤 더 지나자 딸은 다시 직장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조금 나을 줄 알았는데 유 씨의 생활은 그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딸도 사위도 유 씨에 대한 고마움은 사라져갔습니다. 아이고, 하율아. 유 씨가 거실에 아이를 두고 잠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손자 하율이가 소파 밑에 자빠져 있었습니다. 집안이 떠나가라 우는 손자 때문에 유 씨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아이를 일으켜보니 장난감 위로 거꾸로 떨어졌는지 이마에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찢어진 듯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유 씨가 혼비백산에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퇴근 중. 아이고, 혜인아, 하율이 이마에서 피가 난다? 뭐? 어쩌다가? 소파에 올라갔었나 봐. 떨어지면서 머리를 찧었어. 그러자 딸은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의 도착했다며 전화를 끊었는데 유 씨도 그제서야 조금 진정이 되어 이마를 살폈습니다. 손자도 울음을 그쳤고 피도 멈췄습니다. 질에 겁을 먹었던 것에 비해서는 심각한 상처가 아니라 다행이었죠. 우당탕탕하는 소리와 함께 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유 씨가 안고 있는 손자를 거의 뺏어가다시피 가져가 안았습니다. 그릇 2개만 설거지하려고 했는데 그새 소파에 올라갔었나 봐. 아, 그러게 잘 좀 보라고 했잖아. 딸은 유 씨에게 무척이나 화를 냈습니다. 심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소리를 하려다가 유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에 상처 나서 어떡해. 이거 꿰매야 할 거 아니야? 딸은 다시 나가려고 아이를 안고 채비를 했습니다. 어디가? 응급실 가지 어디가.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딸. 유 씨도 서둘러 함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도착을 하자 사위도 퇴근해서 왔습니다. 하율이 괜찮아? 사위도 다쳤다는 말에 놀란 듯 했습니다. 몰라. 속상해 죽겠어.
그러자 사위도 골치가 아픈 듯 미간을 찡그렸습니다. 어쩌다가 그러셨어요? 장모님이라 심하게 말은 못해도 탓하는 듯한 뉘앙스는 확실했습니다. 그게 소파에 올라갔나 봐. 벌써 세 번째 변명을 하고 있는데 딸이든 사위든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게 애를 혼자 두면 어떡해. 벌써 돌이 된 아이인데 어떻게 한시도 눈을 안 떼고 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집안일이고 뭐고 하나도 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유 씨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속상한 속에 불을 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미안하다.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부주의로 아이가 다친 것에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지만 사위 앞에서 이렇게까지 호통을 쳐야 했나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남한테 애 안 맡기고 엄마한테 맡기는 이유가 뭔데? 엄마 손자니까 더 잘 봐줄 테니까 그런 거잖아. 그만해, 여보. 어찌나 뭐라고 하던지 유 씨를 원망했던 사위마저 딸을 말렸습니다. 손자는 진료를 받았는데 꿰맬 필요는 없고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만 붙이고 나왔습니다. 깊게 생긴 상처가 아니라 다행인 한편 유 씨도 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딸의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엄마, 심하게 말해서 미안해. 너무 놀라고 속상해서. 딸이 유 씨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딸이 야속했고 눈물마저 찔끔 날 것 같았습니다. 유 씨도 딸을 저렇게 애지중지 키웠지만 부모마저 눈에 안 보이는 딸은 너무한 것 같았죠. 됐어. 엄마도 놀랐는데 너는 오죽했겠니? 자식이 사과하면 부모는 받아주는 수밖에요. 그날 이후 손자 하유리는 낮 동안에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유 씨가 집안일을 할 시간이 따로 필요한 것 같다는 딸의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하율이 어린이집 가면 차라리 엄마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어? 그러면 나 혼자 일하고 애 보고 집안일까지 다 하라고. 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하율이 어린이집 가면 엄마는 하는 일 많이 줄어들잖아. 별것 아니라는 듯 이야기하지만 그걸 못해서 친정엄마를 붙잡아두는 딸이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딸은 주말에도 종종 유 씨를 호출했습니다. 애를 맡기고 나갈 때도 있었고 그저 힘들다고 도와달라며 부를 때도 있었죠. 빨래를 정리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그런 작은 일도 이제는 제 손으로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코앞에 살기 때문에 딸은 시도 때도 없이 유 씨를 불러 제꼈습니다. 유 씨가 이사를 온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20년은 늙은 기분이었습니다. 딸은 유 씨를 꼭 파출부 부리듯이 부렸습니다. 아무리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도와준다지만 유 씨도 견딜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부모님 오신다는데 밥 좀 차려줄 수 있어? 어느 날 저녁 딸이 퇴근해서는 유 씨에게 말했습니다. 유 씨는 언뜻 무슨 뜻인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밥 먹자고? 그게 아니라 시아버지랑 시어머니 다 오신다는데 저녁상이라도 차려드려야 할 거 아니야. 난 그런 거 잘 못하니까. 엄마가 대신 좀 차려줘. 다 같이 먹는 건 너무 불편할 것 같고.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와서 밥만 차려주고 가란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시부모님이 먹을 저녁밥을 말이죠. 해달라는 것 다 해줬더니 정말 유 씨가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집 식모니? 식모라니? 너희 시부모님 오시는데 왜 엄마가 밥을 차려? 네가 차리든지 못하겠으면 외식을 해야지. 엄마는 내가 시어머니한테 혼났으면 좋겠어? 찰부지도 이런 찰부지가 없었습니다. 너도 다 할 줄 알잖아. 그래도 엄마가 해주는 게 더 맛있으니까 그렇지.
또 요리하면 우리 엄마잖아. 애교를 피우며 치켜 세우는 딸을 보며 유 씨가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성격 몰라서 그래? 유 씨는 끙하고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유 씨는 안사돈이 부러웠습니다. 적당한 거리에 살면서 가끔 보고 싶을 때 보고 와서 대접만 받고 가니 그보다 더 좋은 팔자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주말에 유 씨는 딸네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팔자인 걸 누굴 탓해? 딸은 아이를 보고 있었고 유 씨만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사돈은 언제 오신다니? 6시 반까지 오시라고 했어. 시계를 보니 5시 반이었습니다. 아직 1시간의 여유가 있으니 30분 동안 상 차리고 돌아가면 될 듯 했습니다. 정말 식모 노릇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유 씨도 사돈네와 마주보고 밥 먹는 것보다는 혼자 쉬는 게 편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상을 차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가 벌써 오셨나? 소파에 앉아있던 사위가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일찍 도착한 사돈네. 아이고, 사돈 와 계셨네. 안사돈이 인사를 하자 유 씨도 앞치마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그러네요. 그런데 같이 식사하는 줄은 몰랐네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가보려고 했어요. 네? 안 그래도 가시려던 참이었어요. 뭘 그래? 사부인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같이 드시면 좋지, 뭐. 딸이 민망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유 씨는 안사돈의 성화에 함께 밥상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나저나 고생이 많으시네요. 원래 40살만 넘어도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잖아요. 그쵸? 애도 봐주시고 가사도 돌봐주시려면 힘들죠. 아이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부인 계실 때 둘째를 낳아야겠죠. 유 씨가 깜짝 놀라 쳐다보자 이번에는 바깥사돈이 말했습니다. 아들, 딸 하나씩 있어야 좋지. 아들만 좋다는 건 다 옛말이야. 아들이고 딸이고 둘째 얘기가 나오는 게 당황스러웠습니다. 둘째도 부디 잘 키워주세요. 제가 오며 가며 좀 봐주면 좋겠지만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요. 유 씨가 낳을 것은 아니었지만 둘째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결사반대였습니다. 안사돈도 비슷한 연배인데 저만 허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 게 황당했습니다. 키울 환경이 됐을 때 키우는 게 좋겠죠. 애들도 바쁘고 그러니까 둘째는 어렵지 않겠어요? 저도 하율이 좀 크면 다시 집으로 내려가 볼 예정이고요. 엄마, 봐주시는 김에 둘째도 얼른 봐주고 내려가시면 되죠. 애 키우는 게 그렇게 후딱 되는 일이면 애초에 자신이 올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안사돈은 별스럽지 않게 얘기하고 딸은 오히려 유 씨를 말렸습니다. 좌우지간 사부인이 가까이 살아서 제가 참 한시름 나요. 자주 오셔가지고 애들 잘 챙겨주세요. 우리 며느리도 그렇지만 요즘 젊은 애들 집에서 밥도 안 해먹고 살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잔소리를 좀 했어요. 근데 사부인이 이렇게 이사를 오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 아들도 잘 좀 챙겨주세요. 애들한테 보수도 받으신다니까 어련히 잘 아시겠지만요. 유 씨가 딸네 집에 들어와 사는 건 그렇게 싫다고 반대했으면서 출퇴근하면서 도와주는 것은 좋은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못 믿었고 아들 밥 챙겨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 안심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나저나 뭐 입가심 할 거 없니? 아, 과일 있어요. 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는데 잠자던 손자가 일어났는지 칭얼댔습니다. 엄마, 과일 좀 깎아줘. 그러더니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를 시킬 수 없으니 자신을 시키는 줄은 알고 있지만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을 생각만 하는 사돈도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유 씨는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고 다른 방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리 손주는 이리 주고 넌 이거나 치워라. 사돈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안사돈이든 바깥사돈이든 일어나지도 않고 사위도 그 옆에 편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과일 내가 깎을 테니까 상 좀 치워줘. 딸은 자연스럽게 유 씨를 식탁 쪽으로 밀었고 유 씨가 들고 있던 칼과 쟁반을 가지고 거실로 갔습니다. 부엌에 남겨진 유 씨는 황당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돈이 문제가 아니라 딸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딸이 자신을 파출부 취급을 하니 사위도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것이고 사위가 장모를 어렵게 여기지 않으니 사돈도 유 씨를 어렵게 생각하지를 않는 듯 했습니다. 유 씨는 혼자 고생해서 밥 차리고 혼자서 밥상을 치우게 생겼습니다. 딸 가진 것이 죄라면 죄겠지만 가장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딸인 듯 했습니다. 딸은 거실에서 과일을 깎으며 하호 수다도 잘 떨었습니다. 모르는 누군가가 보면 유 씨가 친정엄마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듯 했습니다. 사돈이라도 없었다면 고무장갑이라도 집어던지고 나와버리겠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부인도 어서 와서 과일 드세요. 그러면서 누구 하나 도와줄 생각은 없는 듯 했습니다. 사돈도 한번 부르더니 부엌엔 신경을 꺼버렸습니다. 싸하고 들리는 수돗물 소리에 유 씨의 한숨 소리가 감춰졌습니다. 차린 것도 많아서 치울 것도 많았습니다. 딸이라고 하나 있는 건 유 씨 혼자 설거지를 마칠 때까지도 한 번도 부엌에 들어와 보질 않았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유, 벌써 가시게요. 네. 시간이 늦어서요. 바로 요 앞인데 뭘 그렇게 서두르세요. 아니에요. 그럼 쉬세요. 엄마, 내일 전화할게. 유 씨는 도망치듯이 딸네 집을 나왔습니다. 부엌과 방이 연결된 작은 원룸. 유 씨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오늘따라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지내고 있는 곳이지만 모두가 부질없는 집 같았습니다. 그동안 월세를 내주면서도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도 들른 적 없던 딸이 야속했습니다. 유 씨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생활이 있는 곳으로 말이죠. 2년이었지만 자신의 삶보다 딸의 삶을 우선시했던 결과가 이런 초라한 밤이라면 이제는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자려고 누워서도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일요일에도 딸에게서는 전화가 오지 않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딸의 집으로 향한 유 씨는 출근하려던 딸을 붙잡았습니다. 혜인아, 할 말이 있는데. 아, 엄마 나도 할 말 있어. 유 씨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딸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나 모임 있거든. 밤에 애 좀 봐줘. 한 10시 정도까지. 유 씨의 대답은 듣지도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율이 아빠도 같이 가거든. 애 밥 먹이고 씻기고 재워주기까지 해줘야 해. 알았지? 그러더니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혜인아, 금요일에는 못 봐줄 것 같다. 모레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뭐? 딸이 당황했습니다. 이제 하율이도 클 만큼 컸잖아. 그 얘긴 전에도 했잖아. 엄마 없으면 우리 집 돼지우리 돼.
그건 너랑 하율이 아빠가 같이 하던지 아니면 가사 도우미를 써. 갑자기 왜 그래? 딸에겐 이 모든 게 갑작스러운 듯 했습니다. 하긴 딸을 군말 없이 다 받아준 건 유 씨였으니 할 말은 없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게 어딨어? 일? 내가 너한테 고용된 사람이야? 아니라고 할 수도 없지. 어쨌든 월급 주잖아. 100만 원? 딸은 생활비가 포함된 그 돈을 유 씨에게 주는 월급이라고 생각해오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안사돈도 보수를 받으니 알아서 잘하지 않겠냐는 말도 했었죠. 그걸로 장보고 하면 남는 게 뭔데 월급이야. 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정부 취급을 해왔나 봅니다. 지난 주말에 너희 시어머니 밥상 차리게 한 것도 엄마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 그때도 말했지만 엄마가 너희 집 식모도 아니고 그렇다고 파출부도 아니야. 아니, 누가 그렇대? 네가 그렇게 대하잖아.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다못해 화장대 치우는 것도 다 엄마한테 떠맡기잖아. 나는 밖에서 일하잖아. 그 정도는 하는 김에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야말로 일하더라도 그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네 옷 세탁소에 맡기고 찾아오는 일까지 엄마가 해야겠니? 지난번에 하루 늦게 찾아왔더니 너 엄마한테 얼마나 뭐라 그랬어? 고작 그것 때문에 삐진 거야? 엄마가 애 안 봐주면 나 모임도 못 가. 한숨이 나왔습니다. 엄마보다도 모임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이런 딸 뭐가 예쁘다고 아픈 어리 부여잡고 아등바등 그 난리를 쳤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네가 알아서 해. 2년 정도 도와줬으면 충분했다고 봐. 엄마도 60대야. 더는 애 봐주고 못해. 이러다 엄마가 먼저 쓰러지겠어. 생활비 더 줄게. 엄마! 나 지금 이럴 시간 없어. 빨리 출근해야 해. 생활비를 200만 원을 주든 300만 원을 주든 상관없으니까 엄마는 모레 돌아갈게. 원룸도 정리하고 하율이도 어린이집에서 늦게 데리고 오든 도우미를 쓰던지 해. 진짜 이럴 거야? 엄마가 딸이 힘들다는데 좀 도와줄 수 없어? 엄마니까 지금까지 버틴 거야. 이러다가는 내가 골병 들어서 나중엔 네가 나를 돌봐야 될 지경이야. 너는 엄마가 하율이 봐줬듯이 엄마 더 늙고 병들면 그렇게 옆에서 돌봐줄래? 유 씨는 딸의 대답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그건 싫어. 그리고 자꾸 붙어 지내면서 서로 섭섭한 소리하고 상처 주는 것도 이제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언제 상처를 줬어? 그리고 나도 편하기만 한 것도 아니야. 알아. 그러니까 엄마랑 네 사이에 다시 거리를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주말 내내 생각해봤는데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그럼 그 방은 어떻게? 월세 계속 나갈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엄마 고생했으니까 네가 조금 손해봐도 되지 않을까? 딸은 울먹거리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휙 돌아서 출근해 버렸습니다. 오늘 당장 나가는 것은 서로에게 못할 짓이라 모레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유 씨는 짐을 싸서 나와서 다시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죽겠어. 얼마 안 있어서 딸은 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 씨가 하던 일을 다 떠맡으려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겠죠. 아이가 아무리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한 가정이 유지되려면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왜 네가 다 하려고 해? 하율이 아빠랑 같이 분담해서 해봐. 그렇게 하나도 버거운데 둘째 생각은 어떻게 했어? 엄마가 있으니까. 늙은 엄마도 매일 했던 일이야. 너는 하율이 어린이집 갔으니까 할 일 별로 없다 그랬잖아. 해보니까 알겠지?
엄마 미안. 어쨌거나 네 새끼 네가 잘 키워보고 네 가정 네가 잘 돌봐봐. 엄마도 엄마 건강 지키고 내 인생 찾아볼 거니까. 유 씨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 고생하는 꼴 못 보고 뭐든 해주고 밥까지 떠먹여 주려고 했던 자신이 어리석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사는 것이고 내 딸이라고 남들보다 특별히 힘든 것은 아니었을 텐데 너무 품에 끼고 살려고 했던 자신의 탓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무척 홀가분했습니다. 딸은 지난날의 일들을 후회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딸도 시간이 더 지나다 보면 부모 마음을 점점 깨달아가겠죠.